다시 태어난 후 나는 아내가 될 뻔했던 천송이와의 모든 교차점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녀가 부산으로 발령받아 떠나자 나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했고, 그녀가 부산에 신혼집을 마련하자 나는 아예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 전생에 그녀의 첫사랑이 그녀를 위해 평생 독신으로 살자 그녀는 그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해서 몰래 그와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와 그녀 사이의 아이마저 그들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해 그들과 한 가족이 되어버렸다. 혼인신고서를 되찾아온 후에야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직전 나는 겨우 도착해서 가족 정보를 잘못 기재했다는 핑계로 신고서를 되찾아왔다. 구청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오전에는 한 분이 와서 제출하고 오후에는 다른 분이 와서 찾아가고 두 분 결혼 안 하시려는 겁니까? 나는 이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보를 잘못 적어서요.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제야 직원은 안심하며 수정해서 최대한 빨리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온 나는 혼인신고서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번 생에 나와 천송이가 결혼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전생에 천송이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에 대한 태도는 갈수록 차가워졌다. 나는 그녀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내가 죽기 직전에야 알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의 곁에는 이희경이라는 첫사랑이 항상 존재했다는 사실을. 그는 그녀를 위해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마침내 천송이가 40이 되던 해 그녀는 이희경에게 감동해 그와 함께 남자아이를 입양했다. 나중에는 내 딸마저 그들의 순수한 사랑에 감동해 나 몰래 그들과 교류했다. 만약 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딸이 이제 엄마랑 희경 아저씨도 드디어 고생 끝이네 라고 말실수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서야 나는 내 인생이 한낱 웃음거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송이의 냉담함과 잦은 발령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오직 이희경 때문이었다. 그녀는 발령이 날 때마다 나와 정반대인 곳으로 갔고 결혼 60년 동안 우리가 실제로 함께한 시간은 다 합쳐도 1년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녀가 어디를 가든 이희경은 그곳까지 따라갔다. 이희경은 나중에 그녀의 개인 주치의까지 되었다. 그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묵묵한 헌신의 빚을 졌다고 느낀 그녀는 그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묵인했다. 심지어 내 딸조차 내가 빨리 죽어서 그 비운의 연인들이 맺어지기를 바랐다. 집에 돌아와 낡은 집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전생에 나는 한 달 뒤 이곳에서 천송이와 결혼했다. 결혼 후 그녀가 부산으로 발령받았을 때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곳 환경이 열악하다며 나를 만류했다. 그 후로 나는 이곳에서 30년을 살았다. 내가 몰랐던 사실은 천송이가 부산으로 발령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이희경이라는 자가 그곳으로 따라갔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평생 얽히고 설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습게도 나는 그녀가 혼자 외지에서 고생할까 봐 곁에 있어 주려 했지만 그녀는 번번이 거절했다. 그렇게 그녀는 밖에서 마음 맞는 남자와 함께했고 나는 평생 그녀를 위해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지만 천송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방설 앞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내 대학 합격 통지서를 찾아냈다. 전생에는 결혼 후 천송이가 부산으로 발령받고 한 달 뒤 장모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집안을 돌볼 사람이 필요해져 서울에서 공부할 기회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것은 내 지난 생의 가장 큰 한이었다. 나는 합격 통지서를 어루만지며 내 이름과 학교의 붉은 직인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전생에 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이희경은 내 딸과 함께 나를 찾아왔던 것이 기억난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는지 그는 매일같이 찾아왔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면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내뱉었다. 당신이 남편 자리를 차지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평생 천송이 씨 곁을 지킨 건 바로 나였습니다. 당신은 그저 노인과 아이를 돌보는 무료 보모에 불과했고 나 대신 착한 딸을 키워줘서 오히려 고맙기까지 합니다. 이희경은 계속해서 짓거렸지만 비참하게도 나는 그를 욕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내 딸이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르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심지어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려 할 때 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희경 아저씨도 이제 고생 끝이네 라고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합격 통지서를 챙겼다.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천송이가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몸이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문득 전생의 오늘이 떠올랐다. 전생의 오늘 나는 천송이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알고 축하하기 위해 장을 봐서 그녀를 기다렸다. 아주 늦게 돌아온 그녀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담담할 뿐이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이희경이 강에 빠진 것을 천송이가 구해줬다는 것이었다. 헛웃음이 나왔다. 전생의 일을 떠올려보면 뻔했다. 이희경이 그녀가 혼인신고서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죽겠다며 협박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 전생에 그녀가 그날따라 유독 내게 차가웠던 것도 이해가 갔다. 이희경이 강에 뛰어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결혼하자고 한 것도 그녀였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도 그녀였으며 평생 나에게 잘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녀였다. 하지만 결국 내가 그들을 갈라놓은 나쁜 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흠뻑 젖은 채 돌아온 천송이를 보고도 나는 그저 시선을 거두었다. 전생처럼 허둥지둥 따뜻한 물을 데워주는 대신 나는 태연하게 하던 요리를 계속했다. 씻을 물이 없자 그녀는 조용히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다. 식사 중에 그녀가 재채기를 했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저녁 식사 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천송이가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외투를 챙겨들더니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집을 나섰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벽에 붙은 낡고 누런 포스터 위에 진지하게 한 획을 그었다. 발을 자 2개를 다 채우면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있다. 천송이는 동이 틀 무렵에야 돌아왔다. 다른 방에 있던 나는 그녀가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는 것을 들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천송이가 이미 출근했을 거라 생각하고 기차표를 사러 나가려는데 그녀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밥을 먹던 손을 잠시 멈췄지만 이내 못 들은 척했다. 이 시기에는 기차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줄만 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 기차표는 내게 너무나 중요했기에 하루라도 빨리 사둬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막 집을 나서려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의아하게 문을 열자 젊은 시절의 이희경이 창백한 얼굴로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불안한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민준 씨, 송이 누나 좀 만나러 왔는데요. 그의 이런 태도는 누가 봐도 천송이와 떳떳하지 못한 관계라고 오해할 만했다. 하지만 지금 그와 장단 맞춰줄 시간은 없었다. 나는 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그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다. 돈을 챙겨 자전거를 타고 나와 기억을 더듬고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겨우 10시가 다 되어서야 기차역에 도착했다. 휴가철이라 역에는 사람이 무척 많았고 표를 사려는 줄도 길게 늘어서 있었다. 나는 비교적 사람이 적은 줄에 서서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내 차례가 왔다. 하지만 내가 가려던 목적지의 좌석은 이미 매진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가장 빠른 시간에 입석표를 샀다. 표를 산 뒤 소중히 품에 넣고서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가면 두 비운의 연인이 애틋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될까 걱정했지만 문을 열자 거실에 앉아있는 천송이가 보였다. 그녀의 방문은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활짝 열려 있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천송이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마침 배가 고프니 점심이나 해야겠다. 점심을 먹는 내내 그녀가 무언가 해명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도 결국 입을 다물었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아까는 나는 밥을 입에 넣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밥 먹을 땐 말하는 거 아니야. 천송이는 순간 말이 막힌 듯 하려던 말을 삼켰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예전에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나만 떠들었다. 내가 일부러 화제를 꺼내도 그녀는 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밥 먹을 땐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뿐이었다. 예전에는 내가 예의가 없다고 자책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아닌 사람 앞에서는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천송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관심 없었다. 밥을 먹고 내 방으로 돌아와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물건들을 모두 꺼내 큰 가방에 조용히 담았다. 연말에 결혼하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마침 외삼촌 댁 형편이 좋지 않았다. 이 물건들도 꽤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이라 버리기는 아까웠다. 나는 물건들을 모두 챙겨 내일 사촌 동생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다. 옷가지들은 낡은 자루에 담았다. 천송이가 집을 나간 뒤 나는 자루를 들고 그대로 본가로 향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천송이와 싸운 줄 아셨다. 나중에 대학 가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일단은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요즘 새 옷을 많이 사야 하는데 둘 곳이 없어서 잠시 가져왔다고 둘러댔다. 그제야 어머니는 안심하셨다. 만약 어머니가 내가 천송이와 파혼하려는 걸 아셨다면 아마 칼을 들고 동네 세바퀴는 나를 쫓아오셨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과 천송이의 부모님은 같은 공기업에 다니셨고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천송이는 어릴 때부터 소위 엄친딸이었다. 공부도 잘했고 커서는 좋은 직장에 다녔으며
외모도 동네에서 제일 예뻤다. 어머니는 원래부터 천송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마침 내게 만나는 사람이 없자 천송이의 부모님께서 우리 둘이 잘 어울리겠다며 무릎을 치셨다. 처음에는 그녀가 너무 예쁘고 직업도 좋아서 나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가 흥분해서 돌아오시더니 천송이도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그녀와 천천히 가까워졌다. 이후 반년 동안 우리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한 달 전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그때 어머니는 천송이 같은 며느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이런 행운을 잡은 내가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신신당부하셨다. 솔직히 천송이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땐 얼떨떨했다. 그녀가 내 아내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가끔 그녀가 나와 있을 때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는 걸 느꼈지만 나는 그저 일이 바빠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그녀가 결혼 전부터 나와 이희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아마 내가 결혼 상대로 적합했거나 양가 부모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를 선택했을 것이다. 사실 지금 우리 사이에는 혼인신고서 한 장만 남은 상태였다. 내가 수능을 준비할 때 그녀가 챙겨주기 편하다며 먼저 자기 집에 들어와 살게 했다.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서도 내가 되찾아왔으니 그녀와의 관계도 당연히 끝이다. 본가에서 나오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 모처럼 여유가 생겼다. 길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천천히 거닐며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송이 누나, 이러지 마세요. 저 못 받아요. 이희경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했다. 천송이는 한 손으로 자전거를 밀며 다른 손으로는 억지로 돈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이 돈 내가 갖고 있어봤자 그냥 써버릴 텐데 너한테 주면 반년은 좋게 생활비로 쓸 수 있잖아. 그게 더 의미 있지.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이희경이 나를 본 듯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천송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우리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염치 없이 송이 누나한테 매달리는 거니까 탓하려면 저를 탓하세요. 남자는 누렇게 뜬 얼굴이었지만 죽음이라도 각오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감싸고 있는 천송이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나는 무표정하게 두 사람을 지나쳐갔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말 재수없군. 길을 걷다가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치다니.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송이도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를 본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 마침내 다른 표정이 스쳤다. 민준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그녀를 무심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요, 해보세요. 사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대화할 의지가 있어 보이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민준 씨는 오해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하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본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봤다. 한 번은 제가 다쳐서 병원에 가는데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응급처치도 해주고 병원까지 같이 가줬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그 후로도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우연히 마주쳤어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나친 우연은 필연이다. 성인인 천송이가 그걸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건 가치가 없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미 마음은 떴지만 나도 모르게 비꼬는 말이 튀어나왔다. 천송이의 얼굴이 굳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녀 자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진지하게 말했다. 혹시 우리 파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그녀가 먼저 파혼을 제안한다면 적어도 어머니께서 나를 들들 볶지는 않으실 테니까. 게다가 전생에도 그녀는 혼인신고서를 낸 뒤로 내게 점점 차가워졌으니 분명 후회했을 것이다. 지금 파혼할 수 있다면 그녀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내 말을 들은 천송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결혼이 장난이에요. 어떻게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자라고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만해요. 나는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아 그대로 내 방으로 들어왔다. 이 시간에 그녀의 잔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낫다. 자금은 일단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써야겠다. 부모님께서 천송이를 워낙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번 결혼에 평생 모으신 돈을 거의 다 내주셨다. 나는 상자에서 그 돈을 모두 꺼내 손수건에 조심스럽게 쌌다.
돌려줄 수는 없는 노르디니 내 사업 자금으로 써야겠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난리를 치시면 이 돈을 앞에 던져드리면 된다. 돈을 봐서라도 크게 화내지는 않으시겠지.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낡은 포스터에 한 획을 더 그었다. 이제 8일만 지나면 이곳을 떠날 수 있다. 뭐 쓰는 거예요? 등 뒤에서 갑자기 천송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녀가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포스터에 뭘 그렇게 써요? 그녀는 내게 무척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말할 때마다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소름이 돋아 황급히 옆으로 비켜섰다. 기분 나빴다. 대충 얼버무리려 했지만 그녀가 계속 포스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바람에 나는 아무렇게나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혼인신고서 낸 지 며칠이나 됐나 세어보는 거예요. 내 말의 어떤 부분이 그녀를 만족시켰는지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네모난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열어봐요. 천송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사실 좀 이상한 일이었다. 전생에 천송이와 50년을 살면서 딸을 키우고 양가 부모님 네 분을 모두 보내드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내게 선물을 사준 적이 없었다. 벨벳 상자를 보고 있자니 어쩐지 헛웃음이 나왔다. 왜 그래요? 어서 열어봐요. 그녀가 다시 재촉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상자를 그녀에게 밀어냈다. 이건 도로 가져가요. 혼인신고 처리되는 날에 줘요.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처리될 날은 이번 생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천송이는 손에 든 상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그럼 이건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혼인신고 처리되는 날 줄게요. 그녀가 실망했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기대에 부풀어 건넨 선물을 상대가 쳐다보지도 않으니 상처받을 만도하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 전생에 그녀가 내게 준 상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침을 먹은 천송이는 집을 나서며 저녁에 일찍 돌아올 테니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나는 좋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가 떠나자 나는 방으로 돌아가 어제 챙겨둔 짐을 꺼냈다. 거실에는 외삼촌 댁에 며칠 다녀오겠다는 쪽지를 남겨두었다. 버스를 타고 옆 동네에 도착하니 벌써 점심때였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내가 오는 줄 모르셨는지 큰 짐을 메고 들어서는 나를 보고 황급히 수저를 놓고 마중 나오셨다. 외할머니께서는 나를 보자마자 애지중지 끌어안고 놓아주질 않으셨다. 사실 나도 전생에 일찍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뻤다. 외할머니께는 자식이 둘뿐이라 다른 사촌들보다 나를 유독 예뻐하셨다. 그래서 이번에 올 때 어제 챙겨둔 결혼용품 외에도 외할머니를 위해 보양식을 잔뜩 사왔다. 다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외삼촌은 몰래 닭을 잡으러 가셨다.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외숙모는 내 짐을 보더니 피난이라도 온 줄 아셨다. 하지만 내가 짐을 풀자 그 안에 물건들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식구들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고마우시면 어머니께 인사하세요. 어차피 떠나고 나면 어머니의 분노를 한바탕 감당해야 할 테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뻔뻔하게 나가자고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께서 보내신 거라는 말에 다들 그제야 안심했다. 하지만 외숙모는 물건이 너무 많다며 여전히 불안해하셨다. 반면 외할머니께서는 훨씬 대범하셨다. 이게 뭐 대수라고. 조카가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어서 챙겨. 외할머니께서 손을 휘 저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외할머니 댁에서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사촌 동생과 방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낮에는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기다렸다. 외삼촌 내에는 번듯한 직업이 없으셨다. 외숙모는 공장 앞에서 군고구마를 파셨고 외삼촌은 주로 막노동을 하셨다. 그날 외숙모를 도와 길에서 군고구마를 파는데 옆 노점에서 파는 머리핀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았다. 외숙모께 왜 저런 걸 팔지 않느냐고 여쭤보니 고개를 저으시며 물건 뗄 곳도 모르고 돈도 많이 들 텐데다 단속반에 쫓겨 다니는 것도 무서워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전생에 외삼촌 내에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일찍 흰머리가 나셨지만 내게는 항상 잘해주셨다. 이번 생에는 가능하다면 꼭 두 분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도록 돕고 싶었다. 외숙모의 생각을 알게 된 후 나는 은근슬쩍 그분 앞에서 노점상이 얼마나 좋고 돈을 잘 버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매일같이 이야기하자 외숙모는 어느새 다른 노점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정말 노점상이 군고구마 장사보다 돈이 될까? 같은 질문도 하셨다. 외숙모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걸 알았다. 이제 기회만 잡으면 된다.
물건 뗄 곳만 찾으면 예숙모도 더는 마다하지 않으실 것 같았다. 외할머니 댁에서 돌아오니 일주일이 지나 있었다. 내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나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일부러 일주일을 머물렀다. 그 며칠 동안 나는 매일 옆 노점에 가서 물건을 사며 아주머니와 친해졌고 마침내 물건을 떼오는 곳을 알아냈다. 외숙모, 사촌 동생과 함께 직접 물건을 떼와 이틀 동안 팔아본 뒤에야 나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외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짐을 내려놓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땐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방문을 나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막 입을 열려는데 부엌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여유롭게 방문해 기대어 두 사람을 지켜봤다. 이희경이 음식이 담긴 그릇을 들고 나오다가 문에 기대선 나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천송이가 놀라 뛰쳐나왔지만 나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두 분 분위기 좋으시네요. 제가 자리를 비켜드려야 할까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천송이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희경은 분한 듯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여기 돌아오는데 당신한테 보고라도 해야 합니까? 내 말이 끝나자 이희경은 두 걸음 물러서며 입술을 떨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천송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섰다.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혼자 여기서 공부하는데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당신도 없어서 나 혼자 밥 먹기 뭐해서 같이 먹자고 한 것뿐이에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말아요. 무의식적으로 이희경을 감싸는 천송이의 모습에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천송이는 내가 손을 댈 줄은 몰랐다는 듯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녀 너머로 이희경이 비웃으며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두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책상 위 펜을 집었다. 그리고 낡은 포스터 위에 그동안 빠뜨렸던 획들을 하나하나 힘주어 채워나갔다. 이제 두 획만 더 그으면, 즉 모레가 되면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있다. 이 역겨운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이희경이 떠난 후 천송이는 내가 써놓은 발을 자를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불길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불렀다. 민준 씨. 나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돌아봤다. 할 말 있어요. 천송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랑 희경 씨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수저를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천송이도 입을 다물었다. 식사 후 내가 외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던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근데 민준 씨, 방에 있던 물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결혼 준비한다고 사둔 물건들 많았잖아요. 내가 대답이 없자 그녀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혼인 신고서도 냈으니까 이제 슬슬 집도 꾸미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사둔 장식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줘봐요. 제가 먼저 붙일게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붙이긴 뭘 붙여요? 붙이고 싶으면 내 사촌 동생 집에 가서 가져오든가. 하지만 더는 신랑이 하기 싫어서 그냥 말했다. 아직 일러요. 며칠 뒤에 하죠. 내가 그렇게 말하자 천송이는 이 일이 넘어갔다고 생각했는지 눈에 띄게 안심했다.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천송이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그녀는 나가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책상 위 펜을 들어 진지하게 한 획을 더 그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다. 내일 아침 6시면 나는 이곳을 떠난다. 내가 경건하게 획을 긋는 모습을 보며 천송이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말아요. 혼인 신고도 금방 처리될 거예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릇을 치우며 물었다. 오늘은 왜 아직 안 나가요? 그녀는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곧 결혼하니까 같이 옷이라도 사러 갈까 해서요. 그릇을 치우던 내 손이 멈칫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보니 곧 대학에 가려면 새 옷 두어 벌은 사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돈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거절하지 않자 천송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결국 옷은 사지 못했다. 집을 나서자마자 담벼락에 기대어 있는 이희경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밤을 새운 듯했다. 천송이가 깜짝 놀라 그를 흔들었다. 이희경은 눈을 뜨고 외출하려는 차림의 우리를 보더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 씨, 죄송해요. 어제는 제가.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눈을 감고 천송이 쪽으로 쓰러졌다. 천송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를 붙잡고 흔들었다. 나는 말없이 쪼그려 앉아 이희경의 인중을 세게 눌렀다. 그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억지로 참으며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정신력에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다. 내가 한 번 더 누르려 하자 천송이는 이희경을 감싸 안으며 내 손을 피했다. 이 사람 영양실조에 빈혈도 심해요.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그녀는 이희경을 부축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나도 문을 닫고 느긋하게 그 뒤를 따랐다. 의사가 나간 뒤 천송이가 긴장된 얼굴로 침대 곁을 지키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나를 본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여긴 어떻게 왔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사실 이희경은 잘생긴 편은 아니었다. 영양실조 탓인지 깡마르고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나는 다시 천송이를 쳐다봤다. 어쩌면 그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내 시선에 천송이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피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이 혼인신고 서낸 날 저 사람 강에 뛰어들었어요. 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움찔했을 뿐만 아니라 천송이도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뒤에 있던 의자가 넘어졌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되물었다. 네, 나는 말을 이었다. 우리 결혼 준비하려고 모아둔 돈을 저 사람한테 주면서 나한테 쓰는 건 낭비고 저 사람한테 주는 건 반년치 생활비가 되니 의미 있다고 했죠. 내가 집 비운 며칠 동안은 아예 집으로 끌어들였고요. 천송이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하고는 침대에 누운 이희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 사람이 기절한 척하는 거 알면서도 여기서 밤새 간호할 생각이에요. 군인 집안에서 자란 천송이가 꾀병 하나 간파하지 못할 리 없었다. 결혼하기 싫으면 파혼하면 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를 모욕해서는 안 되죠. 나는 두 사람을 보며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다. 파혼이라는 말에 천송이는 그제야 당황하며 외쳤다. 아니에요. 파혼 안 해요. 나는 침대에 누운 남자를 쳐다봤다. 이 상황에서도 계속 연기를 하다니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다. 하지만 저런 인내심이 없었다면 전생에 천송이를 얻지도 못했겠지. 천송이는 계속해서 변명했다. 그냥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가족도 아무도 없잖아요. 밥 먹을 돈도 없어 보여서 그냥 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들 어려운 처지에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점점 커졌다. 침대에 누운 남자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쯧쯧.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대로 해요. 난 먼저 갑니다. 내가 문가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천송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먼저 가 있어요. 저도 금방 갈게요. 물론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새 옷 2벌을 사고 일부러 부모님 퇴근 시간에 맞춰 함께 식당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었다.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짐은 이미 다 정리했고 보낼 물건도 모두 보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도록 천송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이희경의 학교로 보낼 투서 한 통을 작성했다. 전생에 그가 내 임종을 며칠이나 정성껏 지켜준 것에 대한 답례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천송이는 양가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쯤에서 끝내기로 했다. 파혼은 해야 하니 그동안 그녀와 이희경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편지에 전부 적어 그날 밤 바로 우체통에 넣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어머니께서 편지를 받으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일어나 씻고 다시 낡은 포스터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지막 한 획을 그었다. 나는 짐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기차에 오른 지 반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좌석을 구할 수 있었다. 승강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곳의 모든 이들이 각자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렇게 천송이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집안의 물건은 온데간데 없었고 나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다. 굳이 남긴 것이 있다면 포스터 위에 적힌 2개의 발을 자뿐이었다. 천송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것이 혼인 신고 처리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날 날을 세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천송이는 알게 되었다. 그녀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바로 그날 내가 그것을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을. 심지어 그녀가 가져온 혼수도 고스란히 챙겨서 집에 두고 왔다. 우리 부모님께서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찾아오신 것은 사흘 뒤였다. 그때서야 그녀는 내가 이희경의 존재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까? 내가 그가 꾀병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정말 몰랐을까? 그녀는 그가 퇴원하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희경 때문에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매정하게 떠나버렸다. 천송이는 우리 부모님께 파혼만은 말아달라며 반드시 내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실망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내가 살던 공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곳에는 원래 나의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예단을 넣어두었던 장롱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도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천송이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그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 이희경이 갑자기 찾아왔다. 그는 누군가의 투서로 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말했다. 천송이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는 자신을 도와달라며 잠시만이라도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천송이는 냉정하게 그를 밀어냈다. 그럴 수는 없었다. 내가 그 때문에 떠났는데 만약 여기서 그와 조금이라도 엮인다면 이번 생에 나와의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희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떠난 것을 안 그는 이곳에서 천송이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곧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떠났다. 내가 없는 이곳에 그녀가 머물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한 집에 놀러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항상 그녀를 졸졸 따라다녔다.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내가 꺾은 들꽃을 한아름 안겨주며 웃는 것을 좋아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중매쟁이가 그녀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찾아왔다. 그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상대방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귀신에 홀린 듯 승낙해버렸다. 그 후 우리의 만남은 순조로웠고 나는 그녀의 약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부산으로 발령받은 후 천송이는 내게 편지를 보냈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몰래 나를 보러 온 적도 있었다. 나는 키가 더 컸고 더 멋있고 성숙해졌으며 곁에는 좋은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내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녀는 몰래 집을 한 채 샀다. 내가 자신을 용서해준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청혼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날을 기다렸고 마침내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내게 달려왔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내 곁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 후 그녀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고 아내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평생을 홀로 보냈다. 임종의 순간 그녀는 자신의 또 다른 삶을 보았다. 그 삶에서 그녀는 나와 결혼했고 우리 사이에는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희경이 나타났다. 중년의 그녀는 결국 그의 정성에 감동해 그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그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 부르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곁을 맴도는 것을 모두 묵인했다. 그녀는 이희경이 내 병상 앞에서 그 끔찍한 말들을 내뱉는 것도 보았다.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삐 하는 기계음 속에서 그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며 깨어났다. 그녀는 내가 구청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내 손에 들려있던 종이가 쓰레기통으로 던져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녀는 나를 뒤쫓아갔다. 이번 생은 분명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삐 소리가 계속 울렸다. 심박 측정기 소리 같기도 하고 시간을 거꾸로 세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천송이는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코끝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새하얀 형광등 불빛에 눈이 아팠다. 귓가에서는 간호사와 의사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와 억지로 참는 듯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천송이 씨, 정신이 드세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훨씬 젊어진 얼굴을 마주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검은 머리에 주름 하나 없는 눈가를 가지고 있었다. 천송이는 그대로 굳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로 돌아왔다. 내가 혼인신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바로 그날로. 천송이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링거 바늘이 빠져 피가 역류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불을 걷어차며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 외쳤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녀는 목이 꽉 막힌 채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몇 시예요? 그녀의 기세에 놀란 간호사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 좀 넘었어요. 3시가 넘었다니.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녀는 외투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는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거야. 만약 지금 쫓아가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집을 향해 달렸다. 멀리서 익숙한 문이 보였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고요했다. 낡은 마룻바닥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인기척에 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 돌아왔네요. 걱정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천송이는 목이 메어왔다. 몇 걸음 다가가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다. 우리
결혼하지 말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멈칫하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뜻밖에도 웃었다. 옅은 미소였지만 마치 칼날 같았다. 좋아요. 단 한마디였다. 천송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냐고 묻지도 않아요. 나는 손에 든 물건을 가방에 넣으며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천송이는 갑자기 당황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키로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하려는 말 전생에 이미 다 들었어요. 천송이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전생이라는 두 글자가 무거운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이미 등을 돌린 채 무섭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송이 씨, 이번에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도 더는 오해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상관없으니까.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진정한 상실이란 싸우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원망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것이었다. 천송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무의식적으로 그의 소매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잡았을 뿐이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문밖에서 불어온 바람에 그녀는 온몸이 시렸다. 만약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당신을 선택했다면요. 내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마음속에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웃었다. 그랬다면 더 후회했겠죠. 내가 말했다. 두 번의 인생을 낭비하게 됐을 테니까요. 문이 닫혔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녀와 나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소리 같았다. 천송이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집안의 한기에 몸이 떨려올 때쯤 그녀는 천천히 웅크려 앉아 스스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의 새로운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 후 천송이는 예정대로 부산으로 발령받아 떠났다. 이희경도 그녀를 따라왔다.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열정을 일에 쏟으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깊은 밤이 되면 그녀는 항상 나의 젊은 시절 모습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내 뒷모습을, 내가 묵묵히 새겨 넣던 바를 자를, 그리고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평생 직위와 명예,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처럼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몇 년 후 그녀는 한 회의에서 어떤 이름을 듣게 되었다. 서울에 자수성가한 기업가가 있는데 주식 투자로 시작해 지금은 건실한 사업체를 이끌며 자산이 수백억 대에 이른다는 이야기였다. 누군가 무심코 물었다. 그 사람 결혼했나요? 대답하는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천송이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다. 운명은 참으로 공평했다. 그녀가 내게 졌던 빚을 이번 생에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은 셈이었다. 이희경은 내가 없으면 절반은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떠나고 사흘 뒤 그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승리자의 확신을 다졌다. 그는 오랫동안 천송이의 곁을 맴돌며 참고 기다렸다. 마침내 눈에 가시 갔던 내가 사라졌다. 그날 밤 그는 얼마 안 되는 짐을 들고 천송이의 집 문을 오랫동안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죠? 이희경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송이 누나, 저 갈 곳이 없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신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에 좀 일이 생겨서요. 천송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데요? 그는 말을 망설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누가 저를 투서했어요. 품행이 방정치 못해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정학 처분을 받고 자숙하래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퇴학이라는 단어는 교묘하게 피했다. 천송이는 침묵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더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했다. 일단 들어와요. 이희경은 마음이 놓여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운명이 마침내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정한 대가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희경이 머물기 시작한 첫 주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천송이는 여전히 그를 보살피고 밥을 챙겨주며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다. 야근과 회의, 출장이 잦아졌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다. 이희경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천송이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행동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하며 불쌍하고 철들고 기댈 곳 없는 사람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천송이의 눈빛은 점점 무뎌져 갔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이었다. 그날 밤 이희경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를 들었다. 천송이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려왔다. 네, 확인해봤어요. 그 투서는 그 사람이 쓴 게 맞아요. 이희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그 사람 원망 안 해요.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맞아요. 제가 방치하지 않았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이희경은 어둠 속에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투서를 누가 썼는지도, 그것이 악의적인 모함이 아니라 당연한 대가라는 것도. 다음 날 이희경은 잠에서 깨어졌다. 학교 관계자들과 회사 감사팀 직원들이었다. 그는 조사에 협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천송이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희경은 끌려가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돌아봤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은 선택이 아니라 그저 떠안게 된 짐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조사 결과는 금방 나왔다. 이희경은 정식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고 부적절한 금전 지원을 받은 사실이 기록에 남았다. 청빈하고 순수했던 그의 가면이 서류 위에서 하나씩 벗겨져 나갔다. 그는 기댈 곳 없는 불쌍한 학생이 아니라 받은 돈을 엉뚱한 곳에 탕진하고 있었다. 그의 병약한 모습은 대부분 연기였고 그는 동정심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죄책감을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소문이 퍼지자 주변은 발칵 뒤집혔다. 그를 동정했던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당했던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지켜봤다. 이희경은 모두가 기피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천송이를 찾아간 것은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문 밖에 서 있었다. 마치 예전에 강에 뛰어들었던 그날처럼. 송이 씨, 날 버리면 안 돼요. 그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문 안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희경 씨, 당신은 날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분했을 뿐이죠.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이희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내게 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과 그리고 자신의 그릇된 욕심에 졌다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 이희경을 떠올릴 때면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그 불쌍한 척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여. 더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남의 인생에 끼어들려 했던 그의 과거는 더욱 잊혔다. 그리고 나는 그가 평생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이희경의 소식을 들은 것은 서울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았을 때였다. 그날은 막 눈이 내린 뒤라 운동장이 온통 새하였다. 나는 낡은 외투를 여미고 강의실을 나섰다. 룸메이트들이 모여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들었어? 부산 쪽에서 누가 퇴학당했는데 일이 꽤 커졌나 봐. 나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다. 누군가 무심코 이름을 말하기 전까지는. 이름이 이희경이라던가. 내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옮겼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와 상관없어진 이름을 들은 것처럼. 그들은 투서와 조사, 그리고 학교의 처분 결정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다. 나는 대화에 끼어들지도 더 묻지도 않았다. 밤에 기숙사로 돌아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에 써두었지만 붙이지 않았던 두 번째 편지를 꺼냈다.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찢어버렸다. 어떤 일은 그 정도로 충분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투서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그저 그런 사람이 더는 동정심을 무기로 타인의 선의를 이용하는 것을, 그리고 내 전생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다. 그 편지를 쓸 때 나는 아주 침착했다. 분노도 히스테리도 없었다. 그저 내가 보고 듣고 겪었던 일들을 마치 밀린 청구서를 정리하듯 하나하나 명확하게 적어 내려갔을 뿐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었다. 내가 이 기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내 세상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 그 후로 이희경이 정식으로 퇴학당했다는, 그의 평판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그가 사방에 도움을 청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시원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증오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으며 내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길을 닦아나갔다. 가끔 깊은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전생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은 불쌍하잖아라는 한마디에 내 인생 전부를 내어주는 바보였을까? 그럴 때마다 나는 일찍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한 번은 지도 교수님께서 무심코 물으셨다. 민중군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나?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가요? 아마 인생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단 한 걸음도 잘못 내디딜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천송이에 대해서는 일부러 소식을 찾아보지 않았다. 가끔 그녀가 발령을 받았다거나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업보이고 내 인생은 이미 새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학교 앞 작은 식당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만약 그 투서가 없었다면 이희경은 아마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망가뜨린 게 아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당신은 그저 애초에 잡지 말았어야 할 손을 놓았을 뿐이다. 나는 장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은 계속 내리고 길은 멀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안정적인 걸음으로 걸었다. 천송이의 이름을 다시 들은 것은 사업이 안정되고 3년째 되던 해였다. 그날 나는 막 출장에서 돌아와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누군가 무심코 말했다. 혹시 아세요? 부산 쪽에 여자 간부 한 분이 있는데 요즘 승진이 엄청 빠르다더군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짚고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사람이 웃으며 덧붙이기 전까지는 이름이 아마 천송이 씨였을 겁니다. 내 손에 들린 젓가락이 아주 잠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게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아, 그래요? 어떤 분야를 담당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내가 말을 받을 줄 몰랐다는 듯 잠시 놀라더니 이내 대답했다. 지원 업무 쪽입니다.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사생활도 깨끗한데 아직 미혼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정말 그뿐이었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하지도 갑자기 과거가 떠오르지도 않았다. 마치 예전에 같은 반이었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긴 친구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찼다. 나는 식당문 앞에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반쯤 피우다가 문득 아주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기가 목에 걸려 기침이 나왔다. 나는 담배를 비벼 끄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가 잘 지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오래전 그녀가 집안에서 내게 낡은 포스터에 뭘 쓰냐고 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내가 떠날 날을 세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내는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나를 보고 말했다. 오늘 좀 늦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이 자연스러움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도 무언가를 메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완전히 현재를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며 무심코 물었다. 피곤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안 피곤해요. 정말 피곤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는 천송이도 이희경도 없었다. 아주 긴 길을 나 혼자 걷고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잠에서 깬 뒤 나는 그날 술자리에서 들었던 이름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옛 서류를 정리하다가 서울대학교 졸업사진을 발견했다. 나는 사람들 속에서였게 하지만 아주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아주 짧은 부분만을 함께할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선택은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 남은 인생의 비바람을 막아준다는 것을. 천송이가 잘 지낸다고 해도 슬프지 않고 그녀가 후회하며 산다 해도 그건 그녀의 인생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이야기에서 벗어났다. 천송이가 진정으로 나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내가 결혼했을 때도 내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니었다. 아주 평범한 업무차 방문한 곳에서였다. 그날 그녀는 협력 프로젝트 점검차 서울 근교의 한 도시에 방문했다. 차가 멈추고 동행인이 말했다. 앞에 보이는 저 기업이 이번에 저희가 둘러볼 곳입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고개를 들었다. 공장은 낡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입구에는 간판이 서 있었다. 대표, 도민준. 그 이름이 갑자기 그녀의 눈에 박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옆에서 동행인이 계속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여기까지 와 있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 굳건히 서 있었다. 공장을 둘러보는 내내 그녀는 말이 없었다. 누군가 물었다. 천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체적인 계획이 아주 좋네요. 하지만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계속 식은땀이 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휴식 시간에 그녀는 혼자 공장 뒤편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늙은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낡은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문득 아주 오래전 내가 짐을 싸서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나는 저런 상자들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자신이 파혼을 말하지만 않으면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나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깨닫고 떠났다는 것을. 그녀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간판 위의 이름이 아니었다. 직원 휴게실에서 본 한 장의 사진이었다. 그것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나는 아내와 함께 가운데 서 있었고 품에는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아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다. 억지로 꾸민 행복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편안함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한때는 자신도 저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단지 그녀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왔을 뿐이다. 누군가 다가와 설명했다. 저희 사장님이신데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요. 저것도 작년에 따님 생일 때 직원들이 억지로 찍은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보기 좋네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몸을 돌리는 순간 그녀는 휘청거렸다. 벽을 짚고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그녀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수없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망설이고 스스로의 선량함에 취해 나를 놓아버렸다는 것을. 돌아오는 차 안, 창밖으로 석양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문득 아주 오래전 내가 했던 질문을 떠올렸다. 만약 언젠가 내가 정말 떠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때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밤에 호텔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을 열었다. 주소록에서 그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연락처를 지워야만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붙잡고 싶어졌을 때 상대의 인생에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짜 상실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불을 끄지 못했을 뿐이다. 어둠이 내리면 한때 자신의 뒤에 서서 평생을 건네주려 했던 그 사람이 떠오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마침내 그녀에게 그 대가를 돌려주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인생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56살 때였다. 그날 그녀는 간단한 수술을 위해 혼자 입원했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동료와 부하 직원들이 다녀갔고 의사와 간호사들도 친절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병실에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문득 아주 오래전 내가 아팠을 때 자신도 이렇게 잠시 들렀다가 서둘러 떠났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 그녀는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주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 그날 구청 사무실에서 내가 막 떠난 직후였다. 그녀는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쓰레기통 안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는 혼인 신고서를 보았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가 내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번에는 당신을 선택할게요. 내가 돌아보았지만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너무나 낯설었다. 내가 말했다. 너무 늦었어요. 다음 순간 꿈은 산산조가 났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여전히 낯선 병실이었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이었다. 다시 태어난 것도 과거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그저 늙어가는 60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모든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후로 그녀는 자주 꿈을 꾸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 이희경을 받아주지 않았고 내가 떠나기 전 기차역으로 달려갔으며 타인을 동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택을 회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꿈은 같은 장면에서 끝났다. 내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어느 날 그녀는 의사에게 물었다. 사람이 정말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건 하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편애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녀의 인생은 겉보기에는 순탄했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운명의 가장 공평한 점은 바로 이것이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 후 그녀는 옛 물건을 정리하다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녀가 내게 썼던 편지였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언젠가 당신이 날 용서해준다면 내 남은 인생을 모두 당신에게 줄게요. 그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잡지 않았다는 것을. 은퇴를 앞둔 어느 날 그녀는 창가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의 방관자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주인공이라고 믿었지만 결말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다. 자신에게는 다시 시작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무언가를 선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받아들였다. 이번 생에서는 만약 그때라는 후회를 무덤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고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운명을 바꾼 그 순간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 세상에 더 이상 수정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다. 내 인생은 기적처럼 비상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도 권력의 정점에 오르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한 걸음씩 걸었을 뿐이다. 나는 누가 내 인생의 일부만을 함께할 사람인지 어떤 선택에 즉시 답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래서 운명은 처음으로 나를 시험할 기회를 잃었다. 이 세상에서도 이희경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했고 구원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았다. 냉정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도움 요청에 응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순탄치 않았지만 그건 그 자신의 업보였다. 세상은 그의 고통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천송이는 여전히 똑똑하고 유능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나의 떠남은 벌이 아니었다. 그저 세상이 더는 그녀를 위해 한 사람을 남겨두지 않았을 뿐이다.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순탄했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다시는 경험할 수 없었다. 운명은 그녀에게 완벽하지만 공허한 삶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운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녀는 어떤 상징도 희생도 구원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주길 원하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는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없었지만 매일 아침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실함이 있었다. 이번 생에서 나는 내 미래를 타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았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 아이가 태어난 날 나는 아이를 안고 문득 깨달았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을 끊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집착을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은 나로부터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신의 시점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본다면 나의 재림으로 인해 세상이 더 극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평온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바뀐 것은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으로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닫힌 세상 속에서 아무도 나를 위해 박수치지 않았고 아무도 천송이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에게 걸맞은 결말을 맞이했을 뿐이다. 편애도 동정도 없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때 내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모든 일은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남지 못했겠지. 운명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나 자신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역행을 멈추었고 세상은 완결되었으며 이야기는 끝이 났다. 어떤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마침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내가 57살이 되던 해 나는 아주 오랫동안 만약 그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억지로 잊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생각 자체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잃어버린 것이다. 마치 오래전에 폐쇄된 갈림길처럼. 그해 내 딸이 대학에 들어갔다. 집을 떠나기 전 딸이 문득 물었다. 아빠, 젊었을 때 혹시 특별히 후회되는 일 있으셨어요?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딸이 신뢰되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할 때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있었지. 하지만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단다. 딸은 알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녀는 깨달았다. 그것은 후회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물려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세상의 반대편에서 천송이는 은퇴했다. 그녀의 퇴임식은 품위 있고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상사의 축사와 동료들의 꽃다발, 모든 절차가 완벽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난 뒤 그녀는 홀로 천천히 걸었다. 더 이상 그녀를 따라잡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 앉아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이 운명에게 박대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운명이 내민 모든 선택지 앞에서 그녀 스스로가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외로운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녀는 나를 떠올렸다. 놓쳐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미래를 내밀었지만 그녀가 받지 않았던 사람으로. 이 깨달음에는 고통이 없었다. 그저 마침내 인정하게 된 명료함만이 있었다. 이희경은 그 후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번번이 상대방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로 끝이 났다. 그는 끝내 깨닫지 못했다. 진짜 문제는 상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는데 익숙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것을 짊어져 주었던 사람은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없었다. 세상은 누구의 후회 때문에도 멈추지 않았다.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으며 새로운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생겨났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야기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70살이 되던 해 나는 아내와 함께 한동안 바닷가에서 살았다. 나란히 앉아 밀물과 썰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가 문득 물었다. 만약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 생에는 더 이상 고쳐야 할 부분이 없으니까. 아내는 웃으며 더는 묻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운명이 더는 내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의미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유언은 없었다. 내 묘비명에는 단 한 문장만이 새겨졌다. 나는 살았고 깨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도시의 어느 해 질녘, 천송이는 뉴스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부고 기사 하나를 보았다. 그녀는 그 글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혼잣말을 할 뿐이었다. 이것이 진짜 결말이었구나. 이 세상의 승자도 패자도 없다. 오직 세 가지 결말만이 있을 뿐이다. 선택하는 법을 배운 사람, 끝까지 회피하는 사람, 그리고 인과에 갇힌 사람. 그리고 운명은 오직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한다.